이제 2장에서는 이렇게 민주주의의 역사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 담겨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번역을 뭐 대부분 다 번역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뭐 민주적 과제 뭐 이런 얘기들을 던지는데 사실은 3장은 민주적 과제보다는 당신이, 그러니까 다알 선생님이 내가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좀 설명한 챕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가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쭉 진행해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나누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이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는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의 조금 이상적인 부분이고, 이제 현실적인 요소로는 이제 그러면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러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나 환경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크게는 이제 네 가지인 거죠. 네 가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개념, 그다음 민주주의의 정당성, 그다음 민주주의 제도, 그다음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환경, 조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앞으로 내가 이런 차례로 서술해 보겠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순서를 갖게 하는지를 3장에서 조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얘기가 꼬일 땐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이상적인 것과 현실의 것을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정말 얘기가 산으로 가거든요. 뭐 단순하게 보면은 앞으로 이 책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이 책이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곤란함을 좀 줄이겠다. 특히 이제 이 가치 부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의 그 차이만큼이 우리에겐 도전이 된다.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앞으로의 이제 이 서술 전략, 논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3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책을 읽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루트로 이 독서 여행을 하는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제 4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그럼 특히 이제 4장 우리가 다룰 거는 개념, 민주주의 개념이죠.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 책의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장, 5장 요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4장, 5장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이 3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아요? 아니,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은 현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현실을 더 좋아한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고, 아유, 저는 이제 좀 선입견이에요? 그런가요? 네.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네, 예. 그러시죠. 저는 이제 이 다알 선생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되게 하나 이렇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원시민주주의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달이 연장자 얘기를 해요. 그 보셨나요? 가로 열고. 그러니까 누가 주로 그 그러니까 뭐 부족 공동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누가 그러면 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겠느냐. 그럼 거기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연장자라고 표현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 논의에 참여했을 거야 이런 하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달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논의에 주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봤을까? 그게 이제 이 독서를 하면서 왜 연장자로 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전 별로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예. 그냥 뭐 경험이 많고 또 어떤 뭐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령 말고는 어떤 존경이나 뭐 위치 지음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연장자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러니까 형이 지금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제 생각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는 고대 사회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 그렇지. 그 살아남은 자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음. 강함, 그러니까 사실의 신체적인 강함을 드러내고 혹은 지적인 현명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한 자들끼리 모여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특히 근데 여기서 연장자가 뭐 지금의 연장자처럼 되게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게 뭐 고대 사회에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30대, 40대 뭐 이게 뭐 특정한 통계에서는 뭐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20대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생존했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 평균 수명이 20대라는 게 20살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고한 0세부터 2세까지의 기간을 넘기면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의 수명은 더 길어지는 건데 0세, 2세에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근대 초기에도 사실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성인이지 않았는가.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시민권을 성인에게 부여했던 어떤 하나의 그런 고대적인 전통이지 않았나. 제가 그 연장자 보호 말을 보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하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인간의 성장, 네. 성장이 뭐 20대 정도면 20살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적인 성장은 39살까지 네. 이어진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멈추는 건가요? 이제 최정점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슬슬 낮아지겠죠. 저는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말한 대로 이 경험, 살아남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요. 그렇죠. 그때랑은 같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다른 틀에서 또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네, 또 깊이 우리가 한 6장 뭐 정도에 가면 또 요런 현실적인 그렇죠. 논의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충분히 또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또 우리만 재밌는 얘기 우리만 재밌는 얘기 해보셨고요. 네. 제1부 네. 공부를 하셨습니다.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같이 읽어주시기를 좀 잔소리 삼아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제 친구가 야, 책 안 읽어도 그냥 뭐 이것만 들으면 책 내용을 다 알게 요약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분명한 거는 책을 읽지 않고 이 컨텐츠만 듣는 것과 책을 읽어보고 컨텐츠를 함께 듣는 것의 효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쭉 이런 내용들, 이런 생각들을 저 책을 읽으면서 저 사람들은 하는구나,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주의 역사. 저는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왜 인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왜 했느냐라고 하는,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왜 했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아테네에서 왜 했을까? 그건 무슨 몇몇 아테네 현자들이 민주주의가 옳은 거고 좋은 거니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민중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정치제도에 참여해서 우리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너희들한테 지배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어 라고 하는 주장 속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역사에서 저는 항상 기억하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 선생님 책에서는 선생님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건 결국 평등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4장,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평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인식을 사실은 무너뜨렸던 중세적인 지배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원해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게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또 관심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조금만 더 붙이면 평등이라는 게 결국 핵심이잖아요. 핵심인데 핵심인 만큼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선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논증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좀 왜 우리는 평등해야만 하느냐, 또 평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네, 하겠습니다. 그러죠. 또 우리 예. 다음 주에 네.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